안녕하세요. 전 은혜도 모르는 파렴치 않은 뼈아픈 말로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던 30대 여성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겨우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는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이야 꿈에도 상상도 못했는데요. 직접 그런 상황을 대면하게 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반격을 했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엔 만인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아빠입니다. 저희 아빠는 공무원이셨고 엄만 병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아빠는 젊었을 때부터 동네에서 만능 해결꾼으로 반장님이라고 불렸었어요. 휴일에 집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늘상 동네 주민들이 찾아와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곤 했으니까요. 아이고, 백반장, 밥 먹고 있었어? 아니, 내가 뭐 좀 고쳐야 하는데 좀 와서 봐줄 수 있는가 하고. 밥 먹고 시간 좀 되는가? 아유, 그럼요. 지금 바로 보러 갈게요. 밥이야 이따가 와서 다시 먹으면 되죠. 그래주면 나야 고맙지. 고마워, 백반장. 이렇게 항상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을 나서서 척척 해결해주는 아빤 늘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거기다가 아빤 불의를 보면 참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는 정의로운 사람이셨어요. 어느 날은 비가 꽤 많이 내리던 날이었는데 아빠가 퇴근을 하시면서 학교로 절 데리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빠가 갑자기 절 갓길에 세우시더니 차에서 후다닥 내리시더라고요. 그리고서 아빠가 향한 곳을 보고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아빤 폐지를 줍는 할머니께 우산을 씌워드리고 할머니 리어카를 손수 끌어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 역시 차에서 내려 아빠와 함께 할머니 리어카를 끌어다 드리기도 했고요. 다시 차로 돌아왔을 땐 정말 옷이 홀딱 비에 젖어 있었죠. 그런 절 보면서 아빤 누구보다 따뜻하게 웃으시며 얘기를 하셨답니다. 아유, 우리 딸 비 맞아서 어쩌니? 아빠가 우리 딸 비 맞지 말라고 학교까지 데리러 간 건데. 괜찮아. 아빠도 양복 다 젖었잖아. 근데 아빠,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어떻게 그렇게 차에서 바로 내려서 뛰어갈 수가 있어? 누가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동미야, 이 세상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서로 돕고 도우면서 사는 거지. 동미 너도 뿌듯하지? 비록 옷은 다 비를 쫄딱 맞아 젖었지만 마음은 뿌듯하잖아. 그게 상이지 뭐. 그렇게 너털 웃음을 치며 제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손길이 얼마나 따뜻하고 포근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 엄마에게 잔소리를 좀 듣긴 했지만 아빠의 말처럼 전 그날 마음이 참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어요. 아빤 저와 남동생에게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정의롭게 살아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런 아빠의 영향을 많이 받아 저흰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었답니다. 전 대학을 나와 직장에 취직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에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예비 시댁은 충청도였는데 예비 시부는 평생 꽃게잡이 어선을 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60대 초반에 병에 걸리셔서 그 뒤론 일도 하지 않으셨고 예비 시모는 지역 횟집 식당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셨죠. 그리고 남편보다 6살, 8살이 많은 누나들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예비 남편이 집안에서 막내 아들이다 보니 첫인살 갔을 때 정말 긴장을 많이 했었답니다. 첫인살 가던 날 전 예비 시모가 일하는 횟집으로 초대를 받게 되었어요. 잔뜩 긴장을 한 상태로 횟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정말 반가운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절 환하게 맞이해준 사람은 바로 예비 시모였어요. 어머나, 반가워요. 나 창욱이 엄마예요.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죠? 얼른 들어와요, 들어와. 어머님 안녕하세요. 백동미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일찍 인사를 왔어야 하는 건데. 아니에요, 아니야. 나도 바쁘고 다들 바쁘지 뭐. 창욱이가 동미 씨 얘기 많이 했어요. 듣던 것보다 훨씬 더 미인인데. 얼른 들어와서 앉아요. 창욱이 누나들도 다 와 있고 아버지도 와 계시고요. 밥 먹으면서 우리 천천히 얘기 나눠봐요. 그렇게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예비 시부와 예비 신우들도 모두 일어나 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군요. 모든 식구들이 절 환영해 주니 저도 긴장을 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답니다. 저희 집에서도 씩씩하고 책임감 있는 예비 남편을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요. 예비 남편은 화물차 회사에서
직원으로 운전을 했었는데 엄만 좀 걱정이 많으셨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더 좋아하셨습니다. 들어보니까 화물차 운전한다던데 그럼 며칠에 한 번씩만 집에 들어오는 거 아닌가? 우리 동미랑 결혼하면 자주 못 보고 그러겠네. 화물차 운전이 또 위험하기도 하고 말이야. 네, 어머님. 지방에 내려가게 되면 며칠씩 있다가 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보. 젊은 사람이 화물 운전한다는 게 어디 쉽나? 솔직히 젊은 사람들 중에 화물 운전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런데 여기 손서방은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하면서 사고 한 번 없이 착실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당신 미리 앞서서 걱정하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앞으로도 손서방 잘할 것 같구만 뭘.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동민 씨 꼭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래. 난 자네 그 씩씩함이 아주 마음에 드네. 아빠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저희 집에서도 결혼 허락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저보다 3살이 많았던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화물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번 운전을 하게 되면 몇 시간 동안 내내 운전만 할 때도 많고 먼 지역으로 운송을 갈 때면 하차 시간 때문에 화물차 안에서 잠을 자야 할 때도 많잖아요. 그런 힘든 일을 하면서도 남편은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일했답니다. 그리고 남편은 항상 저희 집에도 참 잘했어요. 어디 지방에 갈 때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이라고 하면서 늘 가족들을 위해 사오곤 했으니까요. 거창에 가면 사과를 한가득 사와서 친정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옥천에 갈 때만 잊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복숭아를 사오기도 했습니다. 늘 운송 시간에 맞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시간이 촉박할 때도 많지만 여유가 있을 때면 가족들을 위한 이런 소소한 선물도 남편이 잊지 않았죠. 결혼을 하고서 전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고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전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며칠씩 지방에 갔다가 온 날에도 남편은 아들과 항상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혹시라도 피곤하진 않을까 전 걱정스러운 말을 할 때도 있었어요. 여보, 아이 좀 내려놓고 쉬어. 당신 며칠 동안 통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니야. 피곤하지 않어? 방에 들어가서 잠깐 눈이라도 붙여. 내일 또 일찍 나가봐야 한다며. 난 우리 아들 보면 피로가 싹 날아가. 요 며칠 못 봐서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아휴, 얼른 이 녀석 컸으면 좋겠네. 언제 아빠 하면서 오나 몰라. 언제 내가 제일 보고 싶다더니 아들 태어나니까 아주 아들 바보가 다 됐네. 에이, 무슨 소리야. 지금도 여전히 1순위는 당신이지. 여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게. 당신이랑 우리 아들 편하게 살 수 있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 거야. 남편은 항상 저와 아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했고 그런 남편에게 전 참 고맙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큰일이 벌어진 건 결혼 2년 만이었어요. 새벽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울리는 핸드폰 소리에 화들짝 놀라 일어나 전화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서 전 바로 집 밖으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졸음운전을 하던 차가 갑자기 남편이 주행하던 차로로 끼어들게 되면서 이를 피하려던 남편이 벽면을 들이받고 크게 다치고 말았죠. 결국 남편은 병원에서 2달 동안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친정 시댁 식구들도 모두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병원에 병문안을 오셨던 시모는 남편 앞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 얘기를 하셨지만 병실 밖을 나오고선 제 앞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셨답니다. 애미야, 우리 아들 화물차 운전 좀 못하게 하면 안 되겠니? 저렇게 다친 거 보고 나니까 앞으로 운전하는 거 어떻게 볼지 모르겠다. 들어보니 몸 다 낫고 나면 다시 일한다 하던데 네가 좀 알려보면 안 되겠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남편도 지금까지 했던 일이 화물차 일이다 보니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휴, 내가 정말 속상해서 말도 못하겠다. 애비 앞에선 꾹 참았지만 오는 내내 어찌나 심장이 벌렁벌렁 하든지 앞으로 또 사고가 안 날 거라는 보장도 없고 너나 어린 손주 생각하면 더 이상 일하는 건 어렵지 않겠어? 시모의 말처럼 저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도 남편은 화물차 운전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화물차 안에서 쪽잠을 자고 그런 적도 정말 많았거든요. 늘 피곤을 안고 사는 남편을 보면서
언제고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로 큰 사고를 당하고 나니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과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다시 화물차 일을 하겠다는 남편을 설득하고 다른 일을 해보는 건 어떻겠냐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며칠 동안 고민하던 남편이 저한테 슬쩍 얘기를 꺼내는 게 있었어요. 여보, 사실 나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하고 싶었던 일? 그게 뭔데? 그게 실은 나 화물차 일 시작한 것도 참치집 열고 싶어서였어. 나 전에 참치집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거 말했었지? 거기서 한 2년 정도 일하면서 나중에 꼭 한번 참치집을 차리고 싶었거든. 배우긴 다 배웠는데 자금도 없고 도움받을 곳도 없다 보니까 자금 만들려고 화물차 운전 시작했던 거였거든. 이왕 이렇게 된 거 참치집을 한번 차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전 남편의 얘기를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사실 전에 남편과 연애하던 시절 남편이 참치집에서 일을 했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때 능력도 인정받고 잘했다고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 트러블이 생겨 그만두게 된 거였습니다. 당시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얘기라 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정말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화물차 운전을 한 지도 오래됐고 참치집 일을 당장 시작하기엔 좀 걱정이 앞섰죠. 그래서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당신 지금은 참치 손질이나 이런 거 안 한 지도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우선은 다른 곳에서 일을 좀 해보고 당신 혼자 잘할 수 있겠다 싶을 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아, 그지? 내가 거기 그만둔 지 오래됐으니까 하긴 손이 좀 굳긴 했겠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바로 시작하기보단 다른 곳에서 먼저 배워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알았어. 내가 그럼 그때 알았던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볼게. 그렇게 남편은 퇴원 후에 아는 사람이 운영하던 참치집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거의 5년이 넘도록 화물차 운전을 하던 사람이라 그 감각이 빨리 돌아올까 싶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배웠고 거의 1년 만에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루는 남편이 일하는 참치집에 초대를 받아 남편이 직접 손질한 참치를 먹어본 적도 있었어요. 그때 먹었던 참치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우와, 여보, 정말 맛있어. 진짜 이거 당신이 직접 손질한 거 맞아? 사장님이 옆에서 도와주신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이제 창욱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이젠 저 없어도 맡겨도 될 정도라니까요. 전에 같이 참치집에서 일할 때도 금방 잘하더니만 일 안 한 지 오래됐는데도 잘하네요. 재수씨, 이제 진짜 참치집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참치집 사장님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손질 실력을 갖추게 된 남편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은 그 정도로 어느 하나에 몰두하면 끝까지 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참치집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사실 가게를 구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데 필요한 자금이 생각보다 많아서 걱정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시댁은 넉넉지 않은 형편이라 도움받긴 어려웠고 저희가 그동안 모아둔 돈과 대출로 시작을 해보자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소식을 듣게 된 아빠가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꺼낸 얘기를 듣고 저희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참치집 준비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잘 알아보곤 있는 거야? 그래도 가게 마련하는 것부터 인테리어까지 하려고 하면 한두 푼이 아닐 거 아니야. 네, 열심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필요한 물품들이 많아서요. 아마 대출도 받고 하면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버님. 아유, 그래도 요즘 은행 이율이 장난이 아닌데. 그래서 말인데, 저 아빠 공무원연금 받고 있는 거 알지? 내가 알아보니까 이거 대출을 좀 받을 수 있더라고. 시중 이율이랑 비교했을 때도 더 좋은 것 같은데 이 아빠가 좀 도와주면 어떠냐? 네? 아버님, 정말요? 정말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자네 한다면 하는 사람 아닌가. 내가 자네 지금 거 봤을 때 자네가 하는 일은 안 될 수가 없더라고. 자네 열정이면 분명 잘 될 거라고 생각하네. 그러니 열심히 해보게나. 대신 이자는 자네가 꼬박꼬박 잘 줘야 하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갚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참치집 운영하는 게 제 오랜 꿈이었거든요.
저 정말 열심히 해서 꼭 보답하겠습니다. 꼭 제가 보답할게요. 그렇게 저흰 아빠의 도움을 받고 참치집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에서도 아빠의 도움을 아시고선 얼마나 감사해하셨는지 모릅니다. 시모는 저희 친정아빠가 좋아하시는 생선까지 손수 마련해 친정으로 아예 보내주실 정도였어요. 사실 처음엔 참치집을 오픈하고 나서도 잘 됐던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파리만 날릴 때도 많았죠. 그렇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처음엔 전단지를 만들어서 가게 앞뿐 아니라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며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저도 아들을 키우느라 일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남편의 일이 잘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옆에서 남편을 많이 도와주고 가끔씩 전단지 돌리는 걸 도와주기도 했죠. 심지어 컴퓨터도 잘 못했던 남편은 스스로 이것저것 정보를 배우고서 블로그 같은 인터넷 홍보도 배우고 열심히 그렇게 스스로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여곡절도 참 많았답니다. 처음엔 마음만 앞서다 보니 참치 주문을 너무 많이 해서 나중엔 남는 참치가 너무 많아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가족 회식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때 그래도 아빠가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엄청 칭찬을 해주시기도 했죠. 우리 손서방 참치 손질이 이거 너무 깔끔한 거 아니야? 내가 그래도 참치집 어느 정도 가봤었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잘하는 곳은 내 손에 꼽네. 이렇게 실력이 좋은 걸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 되는 건데.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직은 제가 많이 부족하네요. 여기저기 홍보도 하고 있는데 아직 손님들이 많아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야, 아닐세. 자네 실력이면 입소문 나는 거 금방이지 뭐. 한번 입소문 나기 시작하면 아마 여기 발 디딜 틈 없이 바쁠 거야. 나중에 바쁘기 시작하면 이렇게 가족들 다 같이 모여 밥 먹는 시간도 없을 거라 아마. 내가 보기엔 자네 분명 더 바빠질 걸세. 정말 아빠의 칭찬을 받고 나서부턴 슬슬 남편의 참치집은 손님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식당을 오픈한 지 2년 후부턴 진짜 대박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진짜 저녁 시간대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보니 제가 간간히 가서 도와준 적도 있었어요. 설거지부터 서빙까지 도와주면서 마감때까지 일을 하고 남편과 돌아올 때면 지치긴 해도 정말 뿌듯하고 기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오늘 진짜 바빴는데 당신 덕분에 그래도 일이 좀 수월했어. 진짜 고마워. 많이 힘들었지? 내내 설거지만 하고 허리 아프겠다. 아니야. 오늘 당신 도와주러 가니까 당신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알겠더만. 진짜 고생이 많아, 여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이렇게 좋아? 요즘 당신 피곤한데도 기분 좋아 보이네. 여보, 나 실은 요즘 진짜 행복하다. 평생 하고 싶었던 일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사람들이랑 소소하게 대화하는 것도 재밌고 거기다가 가게도 잘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데. 앞으로도 요즘처럼 잘 되면 좋겠다. 그렇게 남편과 하하호호 웃으며 집으로 돌아오면서 정말 이 행복이 오래오래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돈이라는 게 참 웃기더라고요. 없을 땐 그렇게 간절하더니 풍족해지니 사람 마음을 이렇게 흔들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부터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니 남편이 점점 변하더라고요. 그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이 이렇게 변할 줄이야 그때는 몰랐죠. 한 번은 큰 신우한테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잘 지내고 있지? 안 그래도 한번 올케 보러 가야 하는데 나도 정신이 없어서 못 가고 있네. 그래, 별일 없지? 별일은요. 요즘 남편도 식당 하느라 바쁘고 저도 아이 보느라고 정신이 없네요.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건데 형님도 잘 지내시죠? 그럼. 올케 덕분에 우리 진짜 편하게 이사했어. 정말 고마워. 동생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내가 어떻게 그래. 다음에 내가 잘 되면 올케한테 꼭 돈 갚을게. 알았지? 정말 고마워. 나 고맙다는 말 하려고 전화한 거야. 전 큰 신우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돈을 갚는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큰 누나한테 돈 좀 보내줬어. 누나 이사하는데 좀 빠듯한 것 같아서. 뭐? 아니, 얼마나? 얼마나 보내줬는데 형님이 돈을 갚는다고 그래. 1,500만 원.
뭐? 1,500만 원? 아니, 그 큰 돈을 보내면서 나한테 말 한마디 상의 한 번 안 한 거야? 그 정도 보내는 거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뭘 이 정도 가지고 상의까지 해. 아, 그리고 내가 번 돈 내가 쓴다는데 뭐 일일이 당신한테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생활비 주잖아, 생활비. 나머지 내가 좀 알아서 할게. 내가 버는 돈에 비해서 과하게 쓰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 대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부부인데 당연히 먼저 상의해야 맞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안 그래도 바쁜데 뭘 일일이 다 상의를 하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돈을 마음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기분 나빠하자 그때부터 몰래 시댁에 큰 돈을 주고서 말도 안 하고 숨기기 시작하더군요. 큰 시누이뿐 아니라 둘째 시누한테도 1,000만 원을 보내주곤 나중에 제가 알았을 땐 자기 어렸을 적에 서울 처음 왔을 때 달방을 얻어준 값 갚는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저와 남편 사이에도 점점 골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나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진 건 바로 술 때문이었죠. 아무래도 가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거기다 주변 상인들이 대부분 젊은 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술을 엄청 마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 옷을 정리하는데 주머니에서 카드 영수증이 나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영수증을 보고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상호명도 이상했지만 술값이 무려 239만 원이나 결제된 거였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알아보니 여기가 아가씨들이 나오는 그런 술집이더라고요. 그걸 알고서 얼마나 화가 나던지 제가 바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데 글쎄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사업하는 사람 다 그래. 다 여기저기 접대하느라고 바쁘다니까. 내가 저기 가서 뭐 여자랑 어쩌기라도 하겠어? 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가는 거야. 당신이 사업을 잘 몰라 그렇지?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지만 지금도 이런 접대는 필수라니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런 말해? 당신 참치 파는 식당 하잖아. 아니, 거기서 무슨 접대가 필요한데? 이거 봐봐. 당신은 사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참치 식당 한다고 접대가 왜 필요 없어? 참치 더 싸게 받으려면 당연히 접대하고 그래야지. 그리고 손님들 끌어모으는데도 이런 접대가 필요하다니까 그러네. 참, 당신이랑은 말이 안 통한다. 말이 안 통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하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제 속이 아주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런 와중에 친정에선 남편 가게가 잘 되는 걸 엄청 축하해주고 남편을 더 챙겨주려고 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엄청 기뻐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 있죠? 어머, 동미야. 아까 전에 손서방 식당 가보니까 사람이 아주 미어 터지더라. 밖엔 대기주도 서 있고. 아니, 어떻게 가게가 그렇게 잘 된다니. 잘 됐다, 잘 됐어. 역시 손서방이라면 잘할 줄 알았어. 아까 사실 아빠랑 같이 가서 참치 먹을까 하다가 너무 바빠 보여서 손서방도 못 보고 왔지 뭐니. 아빠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알아? 아, 그래? 그래도 남편 얼굴은 보고 오지 그랬어. 아유, 아니야. 바쁜데 무슨. 근데 그렇게 바쁘면 우리 손서방 힘들겠다 얘. 엄마가 뭐 한약이라도 지어줄까? 저렇게 바쁘게 일하면 체력도 떨어지고 힘들 텐데. 아니면 안마기라도 하나 사줄까? 바쁘면 좋은데 우리 손서방 힘들까 그게 걱정이야. 보양식이라도 좀 챙겨서 보낼 테니까 네가 손서방 좀 챙겨줘. 알았지? 진짜 자기 자식처럼 챙기는 부모님을 보면서 전 어떤 상황인지 부모님께 털어놓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계속해서 시댁만 챙기고 저희 친정집은 챙기지도 않았어요. 매번 바쁘다는 핑계로 친정에도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쉬는 날에도 피곤하다며 저와 애만 친정으로 보내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친정에선 남편을 이해하고 보듬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어떻게든 이해해보려고 저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남편도 혼자서 돈 버느라 고충이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이 결혼한 지 5년 만에 차갑게 식어버린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남편이 어디 약속이라고 나가지도 않고 집에 있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씻겠다며 욕실로 들어갔고 5살인 아들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었죠. 그쯤 애들이 핸드폰을 또 많이 보잖아요. 아들도 역시
좋아하는 캐릭터 영상을 한참 보다가 이내 지루했는지 다 꺼버리고 저한테 남편 핸드폰을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문자가 하나 띠링 울리며 도착을 했습니다. 연달아 몇 번이나 울리길래 전 급한 문자인가 해서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 내용을 보고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 안녕하세요? 저 그때 앉았던 땡땡인데요. 오늘 저희 가게 오시면 안 될까요? 오늘 손님이 없어서 저 공치고 있거든요. 오빠 보고 싶어요. 빨리 오세요. 이러면서 문자가 오는데 와, 정말 가관이더군요. 그걸 보고서 전 바로 남편의 다른 문자들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뿐 아니라 어디 없어 여자랑도 계속 연락을 하고 지내고 있었고 서로 보고 싶다느니 어쩐다느니 이런 말을 서스럼 없이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또 어떤 문자를 봤더니만 처음 본 여자랑 둘이 대화를 한 내역이 있었는데 그 여잔 또 어디서 만났는지 아세요? 바로 나이트에서 만났던 여자더라고요. 나이트에서 만나서 재밌었느니 어쩌니 하면서 신나게 대화하는 걸 보고 나니 머리에 있던 핀 하나가 탁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온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 화를 주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딱 그때 남편이 씻고 나온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 남편을 향해 소리를 쳤어요. 당신, 이거 뭐야? 어? 도대체 이 여자들은 뭐냐고? 뭐야? 뭐야? 당신 내 핸드폰 뒤진 거야? 아니, 왜 남의 핸드폰을 뒤져? 그거 별거 아니야. 왜 남의 핸드폰을 파가지고 난리야? 뭐? 남의 핸드폰? 야, 너 뒤에서 이딴 짓거리 하느라 바빴니? 어떻게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밖에서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도대체 당신 밖에서 뭐 하고 다니는 거야? 아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내가 뭐 어쨌다고 그래? 내가 뭐 이 여자들이랑 바람이 나서 뭘 어쨌어? 이게 바람이 아니면 뭔데? 여자들이랑 희희낙낙 별 얘기 다 하면서 연락 주고받고 하는 게 바람이 아니면 뭐냐고? 바람은 무슨? 이 여자들이랑 잔 것도 아니고 데이트한 것도 아니고 밥 한 끼 먹고 술 한 잔 마신 것뿐이야. 그리고 내가 무슨 술집 여자들이랑 뭘 어쩌겠어? 그냥 한번 접대야 하니까 친하게 지낸 것뿐이지 뭐. 진짜 답답하다 답답해. 아니, 밖에서 사업하는 남편 이런 식으로 대하면 어쩌자는 거야? 사업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적반하장으로 오히려 화내는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찼는지 모릅니다.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국에 오히려 자신을 얽매고 답답하게 한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남편은 더 화를 내면서 저에게 엄청난 폭언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당신 말 한번 잘했다. 나 당신이랑 진짜 도저히 못 살겠어. 어? 사업하는 사람 어느 정도 이해해주고 그래야지.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죄인 취급을 하는 거야? 나 도저히 당신이랑 못 살겠어. 내 나이 이제 고작 30대 후반이야. 내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고 밖에 나가보면 당신보다 더 예쁘고 쌩쌩한 여자들 천지야. 당신은 진짜 우리나라 하위 10%도 안 되는 거 모르지? 내가 지금껏 참고 살아준 걸 감사한 줄도 모르고 이제 나 돈도 잘 벌고 너랑 더 살 이유 없어. 그러니까 정신 좀 차려. 그러더니 남편은 옷만 입고 바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나선 한 통 연락도 없었고요. 여러분, 저희 남편 진짜 배은망덕하지 않나요? 물론 본인이 노력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생각도 하지 않는 남편의 꼬라지를 보면서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전 결단을 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집을 나가고서 연락이 두절된 후 이틀이 지났을 때 그때서야 남편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남편은 정말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우리 가게 내놨어? 가게 내놨냐고? 가게 내놨는데 왜? 아니, 그걸 왜 내놔? 그리고 내 가게를 왜 당신이 내놔? 지금 뭐 하자는 거야? 당신 그 가게 4명인 거 잊었구나? 당신은 그 가게 운영할 자격도 없어. 그 가게 우리 아빠가 해주신 거잖아. 근데 당신 지금 뭐해? 우리 아빠한테 원금 조금이라도 갚았어? 이자만 내고 지금까지 번 돈 원금 갚았냐고. 너랑 네 집만 호의호식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고?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그래도 장사가 잘 돼서 권리금도 많이 받을 수 있긴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가게 내놓기로 했어. 뭐라고? 아니, 그게 왜 네 가게야? 내가 내 힘으로 키워낸 가게지. 명의만 네 거지. 그건 내 거야. 내 거라고.
전 남편의 말에 코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역시나 이 아둔한 남편은 생각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왜 당신 가게야? 네가 세금 내니? 네가 부가가치 신고해?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니? 네가 네 이름으로 경비 처리하냐고. 잘 모르겠으면 당장 가게 가서 사업자 등록증에 누구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보고 그때 전화해. 야, 나 그 가게 절대 못 줘. 절대 그렇게 안 뺏겨. 절대 안 된다고. 그럼 어디 마음대로 해봐. 근데 어쩌지? 법적으로는 분명 내 명의로 되어 있는데. 아, 시작도 아마 우리 아빠 돈으로 시작한 거 다 입증될걸. 어디 할 만큼 해봐. 그리고선 전 남편의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은 아주 안달복달이 났는지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처음에 몇 번 전화를 받지 않다가 결국엔 저도 남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진짜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야, 알았어. 그럼 내가 딱 절반 떼어줄게. 알았지? 그럼 되잖아. 내가 지분 절반 너한테 줄 테니까 제발 이제 그만 좀 해. 지금 내가 가진 돈은 많지 않으니까 매달 돈 절반 떼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야, 지금 누가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상황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모양인데 지금 상황에선 네가 나한테 무릎 꿇어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 이거 없으면 안 된다. 간절하게 호소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지금 너 뭐하니?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식당 그거 내가 일으킨 거잖아. 그래? 그럼 법대로 해, 법대로. 우리나라 법이 있잖아. 서류가 제일 중요하거든. 네 말대로 네 지분 주장하려면 법대로 하라고. 끝까지 뻔뻔하고 염치 없는 남편을 보면서 전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래도 남편이 자기 가게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렇지만 운영을 한 것만으로 그게 다 인정을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본인 돈 한 푼이 안 들어가 있는데 홀라당 자기 가게라고 가지고 가는 게 더 웃긴 얘기겠죠. 그러다 보니 나중엔 진짜 가게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본인도 여기저기 알아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됐는지 그때서야 아주 애걸복걸 빌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 드디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 무릎을 탁 꿇더니 사정사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여보, 진짜 미안해. 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잘못한 것 같아. 나 정말 앞으로는 여자들도 안 만나고 술집도 절대 안 다니고 나 당신한테 정말 잘할게. 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잘한다니까? 내가 정말 잘할게. 이거 왜 이래? 뭐 좀 들은 거라도 있나 보지? 당신 뜻대로 안 될 거 아니까 이러는 거야? 웃기지도 않네 정말. 여보, 내가 잘못했다니까.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좀 봐줘. 나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일할게. 나 분명 전엔 안 그랬잖아. 내가 잠깐 미쳤었나 봐. 미안해. 나 한 번만 믿어줘. 제발 나 한 번만 믿어달라고. 야, 내가 널 어떻게 믿니? 널 믿느냐 아예 돌을 믿고 말지. 너 지금까지 빼돌린 돈만 해도 2억이 넘더라. 그동안 나한테 수익 적게 벌었다고 하더니 나중에 세금 신고하려고 보니까 진짜 수억은 벌었던데. 근데 그 돈 다 어디 갔니? 그 돈 네가 다 빼돌려서 어디 갔냐고. 아, 그게 있잖아 여보. 말 못하겠지? 그렇겠지. 네가 어떻게 그걸 다 말하겠어? 내가 내 입으로 직접 말해줘? 지금까지 밖에서 딴 여자들한테 펑펑 돈 쓰느라 바빴잖아. 아니야? 술집 여자들 매출 올려주느라고 그 돈 다 쓴 거 아니냐고. 근데 지금까지 그딴 식으로 해온 널 어떻게 믿어? 야, 됐고. 넌 이제부터 끝이야. 우리 인생에서 아웃이라고, 아웃. 그렇게 전 애원하는 남편을 밖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솔직히 저도 참 속상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사실 남편은 제가 남편 인생의 첫 여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평생을 저밖에 모르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늦바람이 무섭다고 이럴 줄은 꿈에도 상상을 못했네요. 만약 연애할 때 이런 모습을 알았더라면 전 절대 남편이랑 결혼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연애할 땐 누구보다 성실하고 착했던 사람이었는데 저라고 처음엔 이렇게 냉정하게 굴었겠나요? 그런데 저한테 보여준 수익에 비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알아보게 됐는데 정리하다 보니 남편이 그동안 빼돌린 돈으로 술집이고 유흥이고 죄다 펑펑 써제끼면서 정말 지멋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걸 알게 됐습니다. 그 내역까지 다 알고 나니까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는 처분을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 처음엔 좀 소란이 있긴 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게 정리할 때 와선 아주 난리를 피웠거든요. 여기 내 가게예요. 왜 멋대로 들어와서 가게 보시는데요? 여기 내 가게입니다. 나한테도 지분이 있다고요. 네? 아니, 여기 이사장님 가게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예요? 제 가게 맞아요. 이쪽은 그냥 가게 운영하신 분이고 제 거 맞습니다. 여기 서류요. 사업자 등록증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 세금도 저한테로 신고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제 가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얘기하시면 돼요. 아, 진짜. 그렇게 끝까지 진상을 피웠던 남편도 결국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가게는 팔리게 되었고 정말 권리금도 많이 받고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도 가게를 팔게 되니까 이혼 소송을 하면서 남편은 자기 몫을 달라면서 엄청 주장을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결국엔 남편의 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 재산 분할할 때 가게 몫을 어느 정도 나눠줄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에게 뭐 얼마나 지분이 있었겠습니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가게를 오픈한 것도 모자라 수익이 나면 원금을 갚아야 하는데 그것도 안 갚고 수익도 다 속이고 자기 멋대로 억대를 써버렸는데요. 그러니 남편 수중에 남는 돈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었죠. 이혼을 하면서 시댁 분위기는 어땠냐고요? 정말 웃기게도 팔은 역시나 안으로 굽더라고요. 남편이 지금껏 한 짓들을 죄다 시댁에 까발렸음에도 시모는 끝까지 본인의 아들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이혼이 결정되기 전 저한테 전화가 오더니 하는 말이 정말 제 속을 뒤집어 놓더라고요. 아휴, 애미야. 그렇다고 이혼하겠다고 하면 어쩌니? 애도 어린데 그래도 아빠는 있어야지. 그리고 남자들 다 한 번씩 그러는 거야. 네가 아직 잘 뭘 몰라서 그렇지? 한 번만 좀 넘어가라. 안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애 그렇게 꼭 해야만 되겠어? 어머님, 아빠가 그런 사람이라면 저희 아들한테는 아빠 필요 없어요. 아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돈 벌려면 그렇게 뒤에서 여자 만나고 술 퍼마시고 돈 펑펑 쓰고 그래야 되는 걸 배우면 좋으시겠어요? 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된 건 네 탓도 있다. 네가 이렇게 독하게 나오니까 애비가 밖으로 마음이 도는 거 아니겠니? 네가 좀 사근사근하게 애비 좀 챙겼으면 걔가 그랬겠어? 너도 잘한 거 없어. 뭐든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야. 뭐라고요? 그 잘난 아들 지금 어쩌고 지내는지는 아세요? 처자식 내팽개치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아시냐고요? 그런 남편을 제가 뭐하러 감쌉니까? 어머님이나 그런 아들 끌어안고 사세요. 이만 전화 끊겠습니다.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제 탓을 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나마 시누이들은 미안하다고 연락이 왔지만 제 마음은 돌아서지 않았어요.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전 재산 분할한 돈에서 아빠에게 돈도 갚고 이자도 챙겨드렸답니다. 정말 그 많은 돈을 혼자서 펑펑 써제끼면서 아빠가 빌려준 돈 한 푼 갚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진짜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 방에 아빠 돈부터 먼저 갚았죠. 부모님은 좀 속상해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답니다. 오히려 제가 취직하고 일을 다니면서 아들도 곁에서 잘 봐주세요. 제 남동생도 저한테 응원도 많이 해주고 격려도 해주면서 제 편이 되어줬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이혼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 그래도 참치집을 차린 모양이었어요. 한 번 차려서 대박을 봤으니 또 차려도 대박 날 거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미 마인드가 글러먹은 전 남편이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 참치가 워낙 단가가 비싸졌고 경기는 또 그만큼 어려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 남편이라는 사람은 아주 여자의 환장을 해선 가게 예쁜 여자 손님들만 오면 공짜로 퍼주고 어떻게 좀 해보려고 막 난리 부르스를 쳤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전 남편 식당은 입소문이 아주 지저분하게 났더군요. 가게 사장이 손님들한테 찝적댄다는 소문이 나니까 이젠 가게를 찾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은 술을 먹고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백동미, 잘 사냐? 사람 인생 망쳐놓고 사니까 기분 좋냐? 술 퍼마셨으면 곱게 들어가 잠이나 자. 어디서 술주정이야?
그리고 인생 망친 거 나 때문 아니거든? 그러니까 누가 여자들한테 찝쩍대래? 자기가 그래 놓고선 어디서 행패야? 끊어! 야, 백동미. 아니, 나 그냥 좀 잘 되고 싶어서 그런 건데 내가 그 가게만 꾸준히 했어도 나 이런 꼴 안 당했다고, 어? 네가 내 가게 뺏어가는 바람에 이런 거라고. 웃기시네. 넌 그 가게 그대로 운영했어도 지금처럼 집어른 남 못 주고 더러운 짓이나 하고 다녔을 거야. 차라리 그때 정략의 신의 한 수다, 신의 한 수. 내가 너랑 이렇게 헤어진 걸 이토록 천만다행이라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살아, 인간아. 그렇게 전 남편은 끝까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양육비는 아직까지 꼬박꼬박 보내주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별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조금이라도 밀리기 시작하면 그땐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생각입니다. 세상 성실하고 착실했던 그 사람은 도대체 어디 가고 아주 정신 못 차리고 여자의 환장을 해선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모르겠네요. 삼천궁녀 의자왕이라고 뭐 그렇게 옆에 여자들 두고 싶었던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남장 가진 게 많아지면 그때서야 본색을 드러낸다고 하는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이런 한심한 남편을 그동안 믿고 있었다니 지금이라도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게 다행이다 싶습니다. 어렵고 힘들 땐 이런 성격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었는데 전 남편은 정말 잘 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정신 차려서 똑바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이네요. 아빠의 그런 도움을 그때만 고마워하고 나중엔 감사한 마음도 갖지 않았던 남편처럼 세상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온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보답을 받을 거란 생각으로 베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받은 사람들도 이걸 다시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내가 되갚지 않더라도 감사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사연들을 볼 때도 가끔씩 은혜를 잊고서도 고마운 마음은커녕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종종 나오는데 그때마다 정말 어찌나 열불이 터지는지 몰라요. 그나마 세상엔 또 그런 사람들이 결국엔 벌을 받게 되니 그래도 다행인 것 같고요. 지금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시고 남동생과 함께 봉사도 자주 다니시고 다른 사람들 위해 온정을 베풀고 계시답니다. 그런 부모님과 남동생을 볼 때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아빠가 제가 어릴 때부터 하셨던 말씀처럼 세상은 혼자서만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 더불어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사는 게 세상사가 아닌가 싶어요. 아무리 요즘은 개인주의가 많다지만 결국엔 더불어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이웃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서로 나누고 베풀며 행복하게 살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는 30대 엄마입니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자식을 키우다 보면 늘 자식이 사랑스럽고 예쁘게만 보이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렇지만 그 못난 모습도 제 자식이기에 감사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제 주변엔 삐뚤어진 오정으로 인해 관계가 파탄난 사람도 있었는데요.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망치게 되는지 이번 사건으로 전 똑똑히 알게 됐습니다. 내 자식만 귀하다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께 제가 겪었던 사건을 들려드리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동갑내기 친구 사이였다가 성인이 되어 연인으로 발전해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하시고서 절 낳고 남동생 둘을 연년생으로 낳았지만 항상 두 분은 친구같이 지내셨어요. 그러다 보니 부모님은 자식들을 참 귀하게 여기시기도 했지만 늘 항상 1순위인 서로였습니다. 아빠는 엄마를, 엄마는 또 아빠를 제일 먼저 챙기시곤 했거든요. 평생 단짝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라 그런지 전 그런 결혼을 꿈꾸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인이 되어서 한 연애는 저희 부모님처럼 마냥 행복하고 즐거웠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30대 초반이었던 어느 날 아는 지인이 소개를 해주겠다며 저보다 2살이 많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전 그 사람과 이렇게 인연이 이어질 거라곤 생각도 못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남잔 정말 한 번도 연애 경험이 없는 숙맥이었거든요. 분명 소개팅 자리인데도 말도 제대로 없고 가만히 앉아만 있길래 처음엔 저한테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첫 만남 이후 이 남자가 자꾸만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였어요. 그러다 한번 자신이 하고 있는 중국집에 놀러 오라며 연락이 왔길래 가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집에 딱 가보고 나서 제 마음이 바뀌게 되었죠. 가게 마감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곳에서 보게 된 그 남잔 제가 알던 그 숙맥이 아니었더라고요. 혼자서 척척 집중해서 요리를 하는데 정말 그 모습이 멋져 보이더군요. 거기다가 마감을 하고 절 위에 만들어준 요리를 맛보고선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답니다. 제가 먹어봤던 중국 음식 중에서도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맛있었어요. 그날 그 남자의 중국집에서 늦은 시간까지 술 한 잔을 마시며 얘기를 나눴는데 그 사람의 인생살 듣고서 정말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정말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인생을 살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중국 음식을 하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저 대학을 못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빨리 자립하고 싶어서 나오자마자 중국집에 취업을 했거든요. 중국집에서 10년 넘게 일을 하면서 배운 걸로 30살에 개업을 한 거예요. 와, 진짜요? 대단하시네요. 30살에 이렇게 자기 가게 차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사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앞만 보고 지금껏 일만 하다 보니 연애라곤 제대로 해본 적이 없네요. 제가 많이 답답하시죠? 계속 연락을 하고 싶은데 제 마음을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몰라서 오늘 이렇게 초대한 겁니다. 그날은 정말 그 남자의 진심을 제대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날을 시작으로 전 그 남자와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남자친구는 연애를 하면서도 진짜 이 정도로 사람이 순진하고 착한가 싶을 정도로 너무 저한테 잘해주더라고요. 그렇지만 역시나 연애 한번 안 해본 사람과의 연애는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심지어 1년 연애라고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도 남자친구는 저한테 얘기도 꺼내지 못하고 혼자 전전긍긍 고민만 하고 있는 걸 제가 바로 눈치채서 먼저 프로포즈를 했을 정도였어요. 물론 답답하긴 했지만 누구보다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임하는 남자친구와 함께라면 제 미래도 이렇게 밝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결혼을 결심하고서 양가 인사를 가려고 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싶었던 그때 남자친구가 하는 말을 듣고서 전 너무나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은 지금 내 어머니 친어머니가 아니셔. 뭐?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럼 새어머니이신 거야? 아,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어머니 내 큰어머니셔. 친아버지가 내가 7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나서 친어머니가 날 할머니 댁에 놓고 도망가 버렸거든. 그때 이후로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날 걷어서 키워주셨는데 큰아버지 내가 13살 때 사고로 돌아가시고 그 뒤론 큰어머니가 날 키워주셨어. 여태껏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전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연애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부모님 얘기를 그다지 많이 하지 않았던 게 딱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릴 적에 돌아가셨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냥 가정사니까 얘기를 하지 않는 거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론 그런 가정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한 남자친구가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양가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 예비 시모는 생각보다 쿨하신 분이었어요.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단박에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선 남자친구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셨고 그렇게 저흰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제가 32살이었고 남편의 나이가 34살이었어요. 양가 도움 없이 저희 스스로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좀 넉넉하고 여유로웠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참 행복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전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임신한 절 얼마나 살뜰하게 챙겼는지 모릅니다. 제가 만삭 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 제가 아마 잠을 자다가
잠결에 춥다고 얘기를 했던 것 같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일어나 따뜻한 물주머니를 챙겨서 제 품에 안겨주곤 다리엔 수면 양말을 신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이 어찌나 고맙고 감사하던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여보, 고마워. 잠든 지 얼마 안 됐지? 오늘 마감 늦게 끝났다면서 괜히 내가 깨웠나 보네. 아니야, 당신 좀 추웠어? 어때? 지금은 좀 괜찮아? 얼른 다시 자. 우풍이 있어서 그런가 바람 부니까 좀 공기가 차네. 내가 쉬는 날에 커튼 하나 더 달아줄게. 오늘은 이거 따뜻하게 안고 자. 남편이 챙겨준 따뜻한 물주머니도 너무나 포근했지만 누구보다 다정한 남편의 마음이 전 더 포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임신 기간이 지나고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땐 남편이 또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본인도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칠 텐데도 새벽 수유는 저보다 더 빠릿빠릿하게 일어나 수유를 할 때도 많았답니다. 참 어떻게 이런 남편을 만났는지 그저 고마울 뿐이었어요. 그러다 점점 아이가 크면서 남편의 중국집도 점점 입소문이나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직원을 한 명 뽑아야 될 것 같다며 얘기를 꺼내는 거였어요. 그런 남편의 말에 전 바로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거기 가서 일하는 건 어때? 이제 우리 아들도 좀 컸으니까 내가 가서 홀 보고 당신이 주방 담당하면 좀 수월하지 않겠어? 당신이? 정말 괜찮겠어? 아이도 보고 그러려면 힘들잖아. 아이, 괜찮아. 직원 한 명 더 뽑으면 되지. 당신 무리하지 마. 아니야. 당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려고 지금까지 직원도 안 쓰고 혼자 아등바등한 거 내가 다 아는데 우리 둘이서 같이 하면 돈도 더 빨리 모을 수 있잖아. 엄마가 마침 아이도 같이 봐주신대. 이럴 때 우리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그렇게 첫째 아들이 돌 쯤부터 전 친정에 아이를 맡기고서 남편과 함께 중국집 일을 하게 되었어요. 진짜 그땐 하루하루 정신없이 일을 했던 것 같네요. 오픈을 하자마자 밀려오는 주문을 정신없이 해결하다 보면 어느새 오후 3시가 되고 한숨 돌리려고 하면 금방 저녁 시간이 될 때가 많았습니다. 하루에 정말 바쁠 땐 앉을 새도 없이 하루 종일 서 있을 때도 정말 많았어요. 마감을 하고 난 후엔 온몸이 뻐근하고 지칠 때도 많았지만 하루 매출을 확인할 때마다 너무나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희 친정에도 정말 잘했어요. 특히나 저희 첫째 아이를 봐주시면서 고생하시는 저희 부모님을 누구보다 잘 챙겼습니다. 저희가 월요일에는 중국집을 쉬었는데 그날은 항상 저희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곤 했어요. 그때마다 남편은 온갖 중국 음식을 잔뜩 해서 가지고 가곤 했고요. 아이고, 양서방. 오늘도 이렇게 많이 해오면 어떡해. 아휴, 많이도 해왔네. 이걸 언제 다 했어 그래. 새벽부터 일어나서 요리한 거야? 그냥 오라니까 그러네. 아닙니다, 장모님. 저 이거 금방 해요. 장모님 좋아하시는 팔보채도 해왔어요. 오늘 장모님 장인어른이랑 한잔하려고요. 역시 우리 양서방 덕분에 매번 우리가 이렇게 포식한다니까. 고맙네, 양서방. 아이, 아닙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매번 저희 아들 봐주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이 정도는 기본이죠. 제가 다음엔 더 맛있는 거 많이 해드릴게요. 남편은 저희 집에도 정말 아들처럼 잘했습니다. 저희 두 남동생들도 남편을 잘 따랐고 남편 역시 남동생들을 친동생처럼 아꼈어요. 그렇게 저희도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첫째를 낳고서 2년 후엔 둘째 아들까지 낳게 됐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친정에선 둘째 아들까지도 다 봐주셨어요. 덕분에 전 둘째를 낳고 나서도 중국집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더더욱 저희 친정에 잘했죠. 그런데 이렇게 저희 친정 식구들에게 살뜰하고 잘했던 남편이 이상하게 시댁에만 가면 조용해지고 말수가 없어지더라고요. 처음엔 남편이 원래는 조용한 성격인데 친정 식구들에게 더 노력하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모와 시숙 태도를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세상 쿨하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시댁 식구들은 점점 만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시모랑 시숙은 항상 남편을 무시하곤 했어요. 저희가 사실 자주 찾아갈 수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저희 일도 바쁘고 또 시모도 일을 하다 보니 자주 보기가 어려웠거든요. 그렇지만 시모 생신이나 명절이면 한 번씩 인사를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시모와 시숙 태도 때문에
불편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언젠간 시모가 갑자기 시댁에 들르라며 남편에게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갔더니만 주방 꼴을 보고서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네요. 며칠 동안 내내 설거지는 하지 않았는지 잔뜩 쌓여 있었고요. 그걸 보고서 제가 놀라하고 있으니 시모가 웃으며 남편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원아, 엄마 배고프니까 탕수육 좀 해줘. 이거 설거지도 좀 하고. 알았지? 네 형 출출하댄다. 네가 얼른 좀 해봐. 어머님, 아직 저녁 안 드셨어요? 벌써 10시가 넘었는데요. 밥은 먹었는데 출출해서 경원이 부른 거야. 근데 넌 왜 왔니? 경원이 일 좀 거들어 주려고? 잘 됐다 너. 안 그래도 할 일 많았는데 니들 둘이서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그 저녁에 이것저것 저와 남편에게 시키는데 이상하게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시숙에겐 시모가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시숙에게 뭘 부탁하니 갑자기 시모가 화들짝 놀라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아주버님, 거기 앞에 있는 그릇이랑 과자 봉지 좀 치워야 할 것 같아요. TV만 보지 마시고 와서 같이 치워요. 어머 얘, 그냥 둬. 제가 무슨 청소를 한다고 그래. 우리끼리 얼른 치우면 되지. 넌 다른 거 하지 말고 저기 저쪽 가서 치우거라. 네? 아니 아주버님도 같이 치우셔야죠. 이거 아주버님이 드신 거 아니세요? 아니 내가 한다니까 그러네. 됐으니까 넌 저기 가서 이거나 치워. 그러면서 제 등을 떠미는데 끝까지 시숙은 일어나지도 않고 시선은 TV에만 고정돼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이상하게 시모는 시숙이라면 어와둥둥 애지중지했고 남편은 마치 가정부를 부리는 것처럼 이것저것 자연스럽게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이 모습이 좀 이상하다 싶어 남편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또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길래 그냥 시댁 분위기가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었죠. 하루는 시숙이 오랫동안 취업을 못하다가 일을 시작하게 되어 같이 축하하는 자리를 만들게 되었어요. 저희 중국집에 오셔선 새벽 늦게까지 시숙이랑 시모가 술을 마시는데 전 그 자리를 얼른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참 웃기더군요. 아주버님 내일부터 출근하시는 거 아니세요? 일찍 일어나셔야 할 텐데 늦게까지 무리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럼 이제 자리 좀 정리할까요? 대리 불러드릴게요. 아유, 됐어요, 재수씨. 나 아직 젊다니까. 아침에 쌩쌩하게 일어나서 출근할 수 있다고요. 딱 한 병만 더 마시고 가야지. 그래, 얘. 우리 큰애가 얼마나 체력이 좋은데. 그나저나 니네 늦게까지 원래 손님들 많아야 하는 거 아니냐? 어째 우리 오고 나서 손님이 하나도 없다니. 어머님이랑 아주버님 오신 시간이 마감때라 손님들이 없었어요. 그 전까진 손님들이 많아서 저희도 정신이 하나 없었다니까요. 그래? 너 괜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대원인 이제 직장 다니면서 꼬박꼬박 월급 나오니까 안정적이지만 니들은 이렇게 꼴랑 작은 가게 하면서 매출 올려야 하니? 하루하루 불안하겠다 얘. 이래서 사람이 월급을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난 여기 와서 손님이 하도 없어서 놀랐잖니. 솔직히 수년간 백수로 지냈던 시숙이 진짜 겨우 취직을 해서 이제야 일을 하게 됐는데 시모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그날 술을 잔뜩 마신 시숙이 결국 다음날 출근을 하지 못했다는 거였어요.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집에 가선 술에 취해 일어나지도 못하고 출근도 못해서 잘리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황당하던지 모릅니다. 그런 와중에도 시모는 시숙을 감싸느라 바빴어요. 일도 하지 않고 노는 시숙까지 책임져야 하니 시모는 60대에도 일을 그만두지 못하고 식당에 다니곤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70이 다 된 사람을 어떤 식당에서 일을 시키겠습니까? 하루는 다니던 식당에서 그만 나오라고 연락이 오자 시모가 저희 중국집에 찾아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행줄 들고서 테이블을 닦으며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얘들아, 이거 봐라. 내가 그래도 식당 경력만 수십 년이야. 니들 이번에 새로 직원 구하려고 한다며? 잘 모르는 사람 데리고 와서 일 시키는 것보다야 아는 사람 일 시키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내가 여기 와서 일하마. 내가 직원으로 일할 테니까 날 고용해줘. 네? 어머님, 근데 저희 좀 바빠서요. 바쁠 땐 진짜 앉을 새도 없이 계속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아이, 그거 뭐 힘들 게 뭐가 있니? 식당 일이 다 거기서 거기지. 나도 그리고 무거운 뚝배기 이런 것도 다 날라봐서 내가 힘은 좋아. 경원이 너도 알잖니? 엄마 어릴 때부터 식당에서 일했던 거. 내가 또 빠릿빠릿하게 일도 잘해서 한 곳에서 오래 일했지 뭐. 그러니까 나 한 번만 써봐.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하마. 처음엔 저나 남편이나 다 반대를 했지만 시모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시모는 저희 중식당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모의 행동 때문에 불쾌할 때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바쁜 시간대에 시모가 본인 지인들이라며 사람들을 우르르 데리고 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땐 다른 손님들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어 몰랐어요. 그런데 거의 홀 테이블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모 지인들이 나가고 난 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글쎄 결제를 하지 않은 거였습니다. 전 화들짝 놀라 시모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시모 반응이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 저분들 계산하신 거예요? 보니까 계산 안 하고 가신 것 같은데 계산하신 줄 아신 거 아니세요? 얼른 연락해보세요. 아유, 아니야. 내가 그냥 계산하지 말라고 가라고 그랬어. 네? 계산을 하지 말라고 가라고 했다고요? 아니, 왜요? 왜긴 왜니? 내 지인들한테 이 정도 대접도 못해?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저렇게 다 대접을 하면 손님들 나중에 다 끌고 온다니까. 네가 아직 식당 영업을 몰라서 그렇지 원래 다 이렇게 영업하는 거야. 어머님,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점심시간에 딱 저 자리 차지해서 오시는 손님들 받지도 못했는데 뭐라고요? 아니, 식대를 왜 안 받는데요? 그리고 메뉴도 죄다 비싼 요리 메뉴만 드셨잖아요. 허, 예. 아니, 시어머니가 좀 주변에 대접 좀 하겠다는데 넌 뭘 그렇게 아까워하니? 참나, 뭐 재료값만 주면 되는 거야? 아, 내 월급에서 가지고 가면 되잖아. 너도 참 치사하다, 치사해. 남들은 자식들이 부모 기살려준다고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한다는데 너희들은 한 번은 그러라고 한 적도 없고 말이야. 내가 오죽했으면 오늘 사람들 데리고 와서 대접을 했겠어? 전 그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정말 바쁜 시간대에 홀 반절을 몇 시간 동안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돌려보낸 손님들도 많았는데 어떻게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지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무엇보다 자식이 땀 뻘뻘 흘리면서 불 앞에서 내내 요리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야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아들을 보면서도 안쓰러운 마음은커녕 본인 서운한 마음만 토로하니 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시모에게 별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언젠가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제가 따져 물었던 적도 있었답니다. 여보,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니야? 어머님,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어머님 지인도 데리고 와서 식사 대접하고 돈 한 푼 안 받으시잖아. 당신이 좀 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으시잖아. 여보, 내가 미안해. 어머니가 주변 분들한테 좀 자랑을 하고 싶으셨나 봐. 솔직히 나도 한 번 어머님 지인분들 모시고 대접할 생각 안 하긴 했어. 그래서 그러신 것 같아. 내가 나중에 어머니한텐 잘 얘기할게. 이번만 좀 참아줘. 남편은 시모가 이렇든 저렇든 별말을 하지도 않고 그저 저에게 미안하다며 참아달란 얘기만 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은 친자식도 아니고 그것도 시조카를 남편도 없이 키운 시모에게 큰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시모에게 더 냉정하게 굴지 못했던 거죠. 그런 시모와의 관계가 아슬아슬하게 이어나가고 있던 어느 날 저희 집에 정말 큰 경사가 생겼답니다. 결혼하고서 쭉 살고 있었던 낡은 빌라에서 결혼 7년 만에 저희가 드디어 이사를 가게 됐어요. 바로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거였죠. 진짜 저흰 7년을 꼬박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또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면서 아끼고 아껴 돈을 모았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3억 정도 되었죠. 청약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와 남편은 진짜 눈물을 펑펑 흘렸답니다. 정말 7년 동안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파트 단지를 뛰어가면서 번 돈이었거든요. 좋은 아파트라 잔금을 치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당시 살고 있었던 집 보증금과 모아둔 돈 거기다가 대출을 좀 받게 되면 입주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좋은 집에서 앞으로 살아갈 생각을 하니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입주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쉬는 날 시모가 저희 집에 찾아온 거였어요. 아침부터 전 이사 갈 준비를 하느라 진짜 정신없이 정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시모가 딱 초인종을 누른 거였죠. 전 웬일인가 싶었습니다. 어머님 웬일이세요? 오늘 쉬는 날인데 어디 안 가셨어요? 뭐 너희 이사 준비하니? 뭘 벌써부터 해? 아직 한참 남았을 텐데 나중에 해도 되는 거지. 사람 일이라는 게 어찌 될 줄 알고. 네? 애들 짐도 있고 이왕 새 아파트로 가는 거 깔끔하게 필요 없는 거 다 정리하고 가려고요. 근데 어쩐 일이세요? 아니 뭐 그냥 와봤어. 너 뭐 하는가 해가지고.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거기 꽤나 비싼 아파트던데 니들 돈 좀 모았나 보다. 뭐 얼마나 모았니? 그냥 뭐 거기 들어갈 정도 다 모은 건 아니고요. 여기 보증금이랑 대출 이것저것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요? 에휴, 그래도 꽤 모았으니까 거기 가는 거 아니야. 얼마나 모았는데? 봐봐. 어디 얼마나 모았는지 내가 궁금해서 그래. 너 통장 좀 보여줘봐. 전 시모의 갑작스런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통장을 왜 보여줘야 하는지도 몰랐고요. 그래서 처음엔 그냥 대충 말을 돌리면서 안 된다고 거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시모는 자꾸만 보여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 있죠? 아니 왜? 그거 좀 보여줘. 그거 뭐 보여준다고 해서 다뤄? 그냥 너희 얼마 모았나 궁금해서 그런 건데. 그래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님. 저희 그냥 적당히 모았어요. 참, 아유, 알았어. 그나저나 좀 출출하네. 온 김에 밥이라도 좀 먹고 가야겠다. 애들은 네 친정에 맡긴 거니? 그럼 너랑 나랑 둘이서 밥이나 먹자. 그럼 나가서 먹을까요, 어머님? 지금 당장 냉장고에 찬거리가 없어서요. 뭘 또 나가서 먹어. 난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마트 갔다 와. 나가서 먹으면 돈이나 쓰지. 집에서 해먹는 게 낫지 뭐. 얼른 다녀와. 집도 지저분하다 오래됐다 그러며 한 번은 안 왔던 시모가 뜬금없이 집에 왔다는 것도 이상했지만 갑자기 밥을 둘이서 같이 먹자고 하는 것도 좀 의아했습니다. 그렇지만 밥을 먹자고 하는 시모를 가라고 내쫓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마트에 가서 대충 먹을 찬거를 사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그 이유는 시모 손에 들린 것 때문이었죠. 시모는 제가 집을 나가니 저희 집 안방을 뒤진 건지 안방 서랍장에 있던 통장을 손에 쥐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웃으며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 있죠. 어머님,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세상에, 이게 얼마야? 이거 공이 대체 몇 개야? 니들 돈 꽤나 많이 모았나 보다. 어머님, 그건 어디서 꺼내셨어요? 저희 집 안방이라도 뒤지신 거예요? 아니, 방을 왜 함부로 뒤지시는 건데요? 그거 주세요. 얼른 주시라고요. 아니, 내가 아들네 왜 통장도 못 보니? 네가 하도 안 보여준다 고집 부리길래 도대체 얼마나 모았길래 이러나 싶어서 본 거야. 뭘 그거 가지고 성질을 내? 근데 니들 이렇게 돈 많이 모았으면서 여태 그렇게 산 거니? 참, 니들도 니들이다. 전 여전히 통장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있는 시모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속에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어떻게 마음대로 서랍장을 뒤질 수가 있나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변하고 있는 제 표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는 갑자기 제 손을 잡고서 소파로 향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말투를 바꾸더니만 다정한 척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예, 너 네 시숙 요즘 만나는 여자 있는 거 알지? 그 여자랑 또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 네 시숙 나이도 이제 43살이잖니. 이제 결혼 안 하면 아마 앞으로도 하기 힘들 거 너도 알지? 그리고 너도 네 시숙 결혼하는 게 좋지 않겠어? 지금 그걸 저한테 왜 얘기하시는 건데요? 아니, 네 시숙 결혼시켜야 될 거 아니야. 너도 형님 있으면 편하지 않겠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니들은 그래도 집이라도 이렇게 있지. 네 시숙은 집도 없잖아. 이 돈이면 네 시숙 신혼집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로 네 시숙 신혼집부터 해주자. 너희야 또 벌면 되는 거 아니겠어? 뭐라고요? 어머님. 나 귀 안 먹었어. 소리 그만 질러.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가족 좋다는 게 이런 거 아니겠니? 니들은 중국집도 잘 돼서 이 정도는 금방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돕고 살자고. 어? 이제야 시모가 왜 저희 집까지 찾아왔는지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전 더 이상 시모와 대화를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전 현관문까지 시모를 데리고 가 친절하게 문까지 열어주고선 얘기를 했습니다. 나가세요. 나가시라고요. 그 얘기하시라고 지금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어떻게 저희가 그 돈을 모은 줄 옆에서 뻔히 보셨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집도 저희 두 사람 힘으로 마련한 집이에요. 어머님 손 한 번 빌리지 않고 저희 스스로 마련한 집이라고요. 더 이상 전 할 말 없으니까 나가세요. 당장 가시라고요. 뭐? 너 지금 이 시애미더러 나가라는 거야? 아니 어떻게 며느리가 시애미를 쫓아내? 시어머니요? 어머님은 진짜 절 며느리라고는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머님한테 자식은 아주버님 한 명뿐인 거 아니셨어요? 어떻게 죽을 둥 살 둥 모아둔 돈을 이런 식으로 뺏어가려고 하세요? 저 도저히 안 되겠네요. 얼른 나가시고요. 다신 여기 오지 마세요. 뭐라고? 너 이러는 거 경원이가 하면 널 가만둘 줄 알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네가 이래? 어떻게? 그까지 돈 가지고 시애미를 이런 식으로 무시해? 그래도 난 니들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대한 거야. 근데 어떻게 그런 나한테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네가 우리 경원이 조종했니? 너 때문에 우리 경원이가 자꾸 나한테 벽 두고 그러는 거지? 너만 아니면 그 돈 우리 경원이었으면 당연히 우리 대원이한테 주려고 했을 거야. 네가 이러면 너 우리 집 며느리 못한다. 못해. 끝까지 뻔뻔하게 말하는 시모를 보면서 전 너무나 화가 나 당장이라도 그 팔목을 잡고서 집 밖으로 내보내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시모는 현관문 앞에서 실랑이를 했습니다. 결국 시모는 제 머리채까지 잡으며 소리를 쳤어요. 이게 진짜? 너 시어머니 뭘로 보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네가 이러니까 내가 널 안 예뻐하는 거야? 어디서 건방지게. 이거 놓으세요. 이것 좀 놓으시라고요. 시모는 정말 온 힘을 다해 제 머리채를 잡고서 놓아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전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고령이시니 섣불리 뿌리치지도 못했는데 어찌나 힘이 센지 시모는 끝까지 놓질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현관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시모는 남편을 보자마자 갑자기 머리채를 잡던 손을 놓고선 표정을 바꿔 불쌍한 척 남편에게 얘기를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어찌나 소름이 돋던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경원아, 이것 좀 봐라. 이것 봐. 네 처가 나 이렇게 내쫓는다. 내가 뭐 좀 부탁했다고 이러는 것 좀 봐라. 내가 말했지? 네 처 장난 아니라고. 아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나가세요. 나가세요 어머니. 나가라고? 너 나한테 나가라고 한 거야? 네 어머니. 나가세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언제까지 절 이렇게 압박하실 건데요? 남편의 말에 저와 시모는 정말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껏 시모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남편이었기에 저렇게 냉정하게 나올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건 시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남편이 냉정하게 나가라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모는 그런 남편의 태도에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 경원이 너 어떻게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해? 넌 네 처가 나한테 무슨 소리 했는지 알기나 해? 이것 봐, 엄마 얘기는 안 두고 네 처만 보이는 거지? 엄마요? 절 아들이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은 하셨고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세요. 평생 저 아들이라고 생각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래도 키워주신 거 감사한 마음으로 여태껏 저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제 피 같은 돈을, 저와 아내가 피같이 모은 돈을 어떻게 형한테 달라고 할 수가 있으세요? 너 다 들은 거야? 아니 난 그냥, 그래, 네 형이 이번에 결혼하고 싶다고 하지 않니? 근데 걔가 뭐가 있어? 그래도 집이라도 한 채 해가야 떳떳하게 살 거 아니야. 니들이야 중국집도 있고 이렇게 집도 있는데 좀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네 처가 절대 안 된다고 저런다. 경원아, 너 네 형이랑 이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한 거 알지 않니? 너 그거 알면서 이러면 진짜 불효야, 불효. 그러자 남편은
눈이 시뻘겋게 변하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오열을 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노력이요? 절 키우려고 노력하셨다고요? 남들 보는 눈이 있어서 버리지 못하신 거 아니었고요? 신발 한 켤레, 교복 한 번 새 걸로 사주신 적 없으셨잖아요. 형이 신던 신발, 밑창이 다 헤어졌는데도 그거 멀쩡하다고 저한테 신으라고 하시고, 오죽하면 주변에서 다 불쌍하다면 신발을 줬겠어요. 근데 고생하면서 절 키우셨다고요? 아니, 그건 우리가 생활이 힘들어서. 큰아버지 돌아가시고서 재산 죄다 물려받고, 형은 대학 가자마자 새 차부터 사주셨으면서 대체 어떤 게 힘드셨는데요? 그래놓곤 제가 대학 가야 할 땐 등록금 없다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그러셨잖아요. 그래도 저 그때까지 키워주신 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끝까지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집안 살림도 저 13살 때부터 제가 다 도맡아 한 거 아시죠? 절 걷어주신 게 아니라 절 못 버리신 거 아닌가요? 집에 살림할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저 놔두신 거 아니냐고요. 제 친아버지가 남기셨던 재산, 큰아버지가 남기신 재산, 그거 다 형 사업한답시고 탕진했을 때도 저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남편의 울분에 시모는 잠시 당황하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남편은 지금까지 꾹꾹 속으로 참고 있었던 거였어요. 13살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도 시모가 남편을 내쫓지 않고 어른이 될 때까지 그냥 키워줬다는 것 하나만으로 꾹 참고 있었습니다. 온갖 차별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래도 시모가 자신을 자식으로 생각하겠거니 그렇게 희망을 갖고서 지금껏 버텨왔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가 저한테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결국 그 희망이 거짓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였습니다. 너 어떻게 엄마한테 어떻게 큰 소리야? 어떻게 너 클 때까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널 걷어준 엄마한테 그래? 네, 그것 때문에 여태껏 참은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어머니 안 봤어요. 그런데 이젠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제가 할 도리는 지금까지 다 한 것 같습니다. 여태껏 그래왔듯이 어머닌 저 아들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 역시 어머니는 없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지금까지 드렸던 50만 원도 더 이상은 못 드리겠네요. 뭐라고? 경원아,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말 그대로 영 끊겠다고요. 그리고 오늘부로 어머님 해고합니다. 해고라니? 어떻게 날 해고해? 왜 날 해고해? 내가 뭘 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 제가 모를 줄 아셨어요? 지금껏 사람들 끌고 와서 음식값도 계산도 안 하고 계속해서 음식 퍼다 준 거 제가 모를 줄 알았냐고요. 거기다가 사람들이 음식값 계산하겠다고 현금으로 준 거 그거 다 가지고선 저희한테 결제도 안 하셨잖아요. 그런 직원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못 나가. 내가 왜 나가니? 나 절대 못 나간다. 내가 왜 내 발로 여길 나가? 절대 못 나가. 용돈 끊겠다고 하는 거 취소하고 해고한다는 것도 당장 취소해.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렇게 시모는 끝까지 저희 집에서 나가지 못한다며 고집을 피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열린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그건 바로 경찰이었습니다. 아, 계십니까? 실례하겠습니다. 여기 신고받고 왔는데요. 신고가 들어와서요. 예? 뭐라고요? 신고요? 예, 아가. 네가 신고한 거야? 네, 제가 신고했어요. 어머님 아까 제 머리채 잡으시고 휘두르신 거 기억나시죠? 저 이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 신고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어떻게 넌 시애밀 신고해? 어떻게? 뭐 자세한 얘기는 서해 가서 하시고요.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같이 좀 가시죠. 나오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가족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좀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오해요? 어머님, 제 머리 상태 보시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세요? 이거 보세요. 여기 머리 빠진 것 좀 보시라고요. 그렇게 경찰에게 제 머리 안쪽을 보여주자 경찰도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저으며 시모에게 냉정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그냥 오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일단 같이 서로 가시죠. 예? 아유, 경원아. 엄마 진짜 경찰서 가야 되니? 네가 좀 알려봐라. 네, 가세요. 지금껏 저 무시하고 차별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 아내한테까지 이렇게 손대는 건 저 용서 못합니다. 가서 조사 받으세요. 결국 남편의 냉정한 말을 들은 시모는 멍한 표정으로 경찰의 손에 이끌려 경찰서로 향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나가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전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줬습니다. 그날 저녁은 오랜만에 남편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서 남편과 술 한잔 마시며 많은 얘기를 나눴거든요. 남편의 어린 시절 얘기를 들어보니 참 눈물겹고 슬픈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큰아버지인 시부가 계실 땐 시모도 자신에게 참 잘해줬다며 남편은 씁쓸하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부터 저러신 건 아니야. 아마 형이 일이 잘 안 풀리니까 점점 내가 꼴 보기 싫었겠지. 주변에서 내가 안쓰럽고 가여우니까 자꾸만 더 신경 써줬거든. 형은 대학도 보내고 유학도 보내고 사업도 하라고 자금도 다 대줬는데도 다 말아먹으니까 그 화를 나한테 괜히 쏟으시더라고. 어릴 땐 그냥 걷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 커선 그 보답을 해야 한다는 생각만 했었는데 당신한테 그러는 걸 보고선 이건 절대 아니다 싶더라고. 미안해 여보. 남편은 친부가 돌아가신 후 7살 때부터 13살 때까지 받았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기억으로 남은 20살 때까지 버텼던 거였습니다. 시모가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어릴 적 기억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 그런 시모를 냉정하게 대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는데 전 그런 남편을 그저 꼭 안아주었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으며 시모의 행포는 증거가 너무나 뚜렷하게 남아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 현관엔 애들 안전을 위해 홈 CCTV가 달려 있었거든요. 마침 딱 시모가 현관 앞에서 제 머리채를 잡아준 덕분에 그 증거가 아주 또렷이 남게 되었죠. 증거도 있으니 시모는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정말로 냉정하게 시댁과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엔 시모가 저희를 찾아와 정말 애걸복걸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아가, 며느라, 내가 그땐 정말 미쳤었나 보다.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제발 좀 합의 좀 해다오. 이거 벌금이라도 나오면 나 정말 큰일 나. 제가 왜요? 여기 오셔서 이러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합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원하게 남의 머리 쥐잡듯이 잡아놓으시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단가요? 아이고 얘들아, 왜 그러니?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나 지금 월급도 없는데 어떻게 벌금을 내라는 거야? 나 지금 카드값도 못 내고 생활비도 없어. 나 이러다가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제발 너희가 내 상황 좀 생각해서 나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언제부터 절 며느리로 생각하셨나요? 합의는 없다고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렇게 전 냉정하게 시모를 내쫓았고 결국 시댁과 인연은 이렇게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좀 많이 심란해했지만 그래도 냉정하게 시댁과 절연을 하고서 모든 연락을 차단해버렸어요. 매달 중식집에서 받았던 월급 250만 원도 남편이 시모 생활비로 챙겨줬던 50만 원도 모두 다 한순간에 끊어버렸고요. 그 뒤로 시모와 시숙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말 그대로 두 사람은 폭삭 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숙은 결혼 얘기가 나왔던 그 여자와 파혼을 하게 되었어요. 당연히 특별한 직장도 없고 재능도 없었던 시숙이 그나마 집을 해오겠다고 얘기를 해서 결혼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 그마저도 안 되니 결혼은 물 건너간 일이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70이 다 된 나이에 40이 넘은 아들 데리고서 고생고생하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못난 아들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탱자탱자 놀고만 있으니 다 늙은 엄마가 밖에서 생활비를 벌어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남편을 차별하고 핍박하고 착취한 벌을 이제야 받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저흰 새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새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저희 두 아들 방도 각자 만들어주고 이제 물새 걱정, 벌레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은 지금도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중국집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집도 마련했으니 좀 여유를 가져도 되는데 전보다 더 열심히 하길래 한 번은 제가 물어봤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난 우리 애들이 어딜 가도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가 중국집 하더라도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아빠 일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집을 샀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 난 우리 아들들한테 부끄러울 것 같아. 그래서 난 내 힘이 닿는 날까지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려고.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남편을 제가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든든한 남편을 전 평생 옆에서 응원하면서 저희 두 아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저희 부모님은 여전히 서로 친구처럼 잘 지내시고 제 두 남동생도 각자 일을 하면서 삶을 잘 꾸려나가고 있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제가 느끼게 된 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서로를 깎아내리고 무시하는 관계는 끊어내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릴 적 저희 부모님이 서로를 1순위로 생각하며 위해준 것처럼 가족이라는 건 서로의 허물이 있어도 보듬고 감싸주면서 위해주는 게 가족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저희 남편과 계속 중국집에서 같이 일하면서 참 남편이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항상 늘 같은 시간에 나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본인이 잘난 것도 잘하는 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전 이런 남편의 장점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실함이에요. 재능은 인생의 출발선을 앞당겨주지만 결승에 도달하는 힘은 꾸준함과 성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실함 앞에선 그 어떠한 재능도 오래 버티지 못한다는 걸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꾸준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값진 보물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 노력해 보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행복한 삶을 잘 꾸려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